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우리는 이상하게도 2번 쓰죠. 1월 1일 양력으로 신년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고 음력 1월 1일 즈음 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1월 중순쯤 되면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이른 인사가 될 텐데 말이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정과 구정으로 나뉘고 우리 설날 문화가 억압을 받았죠. 이제는 신정, 구정 이런 표현보다 그냥 설날이라고 쓰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도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거의 2달 동안이나 씁니다. 뭐 사실 좋은 인사니까 많이 쓴다고 나쁠 건 없습니다. 1년에 6분의 1에 달하는 기간 동안 새해 인사를 한다고 해서 뭐 나쁠 게 있겠습니까? 복 많이 받으면 좋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거듭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로 신나는 2월 9일 저희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원탁의 기자들도 출근을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만나볼 텐데요. 설 연휴 첫날 세뱃돈부터 장바구니 물가까지 다양한 명절 경제 이슈를 좀 풀이해볼게요.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도 많이 좀 부진에 빠졌는데 일론 머스크의 또 한 번의 돌발 행동까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주가는 거의 반토막 밑에까지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서학겜이라고 하는 미국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또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한번 같이 파악해 보시죠. 자, 오늘도 생방송이니까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소통을 좀 해야죠. 설 연휴 기간에 갑자기 아프거나 다친다면 병원 빨리 찾아야 하는데 또 약국도 찾아야 하는데 어디가 문을 열지 요거 조금 바로 머리에 안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서 문을 연 병원, 문을 연 약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응급의료 포털 혹은 명절병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열리는데요. 뭐 진짜 급한 일이 생길 때는 119 부르시면 되겠죠. 다만 이거는 위급한 상황일 때 전화를 하셔야 되겠고요. 궁금한 일, 그러니까 어디에 병원이 문을 열었을까요? 이런 문의는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 콜센터 이 전화번호는 뭘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어렵죠? 이거 어렵죠. 이게 세 자리 번호인데요. 세 자리 번호. 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9는 아니고요. 이거는 응급 화재 전화고 119에다가 조금 더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10 정도만 더 해볼까요? 119 더하기 10. 그 세 자리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인터넷 밈 같은 용어로 이게 무슨 일이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용래 님이 출첵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사무실에 계시는군요. 오늘 같은 날도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 또 응원을 해드립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함께합니다. 손서구 경제평론가,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생방 나간다고 하니까 집에서 뭐라고 안 하나요? 뭐 출발 일찍 해야 되는데. 다 자고 있던데요. 혹시 명절 계획 뭐 특별한 거 있으세요? 저는 시댁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수도권을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복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쩔 때는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도 또 이거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길 막혀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예. 혹시 세뱃돈이나 어르신들 용돈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제 여면서 부모님 생일이 설이랑 추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아 생신이요? 네. 오. 그래서 저희 항상 그래서 추석과 설에 막혀서 잘 가지 않고 그 다음 주나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해서 가는데 몰아서. 그때 한꺼번에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거 좀 괜찮은데. 네. 그럼 뭐 2배로 주시나요? 저희는 정액제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세뱃돈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거 얼마를 줘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대다 보니까 조카들에게도 10,000원짜리 한 장 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5만 원은 조금 커 보이고 특히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3만 원짜리 지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이제 10,000원은 정말 주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0,000원도 큰 돈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느끼는 체감 차이가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조카들이 그래도 뭐 최저로 초등학생 이제 많게는 고등학생까지 다 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뭔가 이렇게 우리 옛날 배춧잎이라고 하잖아요. 네. 10,000원을 지갑에서 꺼내면 뭔가 이게 삼촌으로서 좀 뭐라 해야 되죠? 성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걔네 말을 하진 않지만 제 스스로 그렇게 느끼니까 이제 10,000원 꺼낼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5만 원을 보통은 이제 주거나 만약에 10,000원을 짜리를 줘야 된다면 한 장은 안 되고요. 이제 우리는 홀수 위주니까 석장 3만 원은 최소한 줘야 그래도 용돈 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이게 사실 그냥 일률적으로 나이나 그 상대방의 뭐라 해야 됩니까? 좀 뭐 학급 뭐 졸업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주게 되는데 이 주는 사람의 경제적 사정과 좀 비례해서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물론 상대방이 다 알게 돼서 나의 사정을 더 알게 돼서 좀 민망하긴 하겠습니다. 올해 그 한 커뮤니티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뭐 이제 적절한 세뱃돈이 얼마일 것 같냐 뭐 대부분 5만 원으로 답을 했어요. 근데 전 더 주목한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 중에 42%한 1,600여 명 되더라고요. 서로 부담인 만큼 안 주고 안 받자 이걸 선호한다라는 게 42%. 이게 1년 전에는 29%였거든요. 42%. 아무래도 이제 경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야. 그 세배에 대한 어떤 돈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 자체에 대한 부담이. 가치관 인식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안 주고 안 받았으면 좋겠다. 서로 아이고야. 그게 이제 깔끔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적 경험을 잠깐 비추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뱃돈을 과연 얼마를 받냐라는 거는 이 명절 이후에 친구들과의 그 기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 네. 사실 생각해 보면 뭐 봄방학 기간이긴 하지만 봄방학이 없는 학교도 있고 봄방학이 구정 이후인데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만나면 옛날 사람 구정이래. 설. 네, 설. 그러면 아니면 동네에서 친구들 만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네. 세뱃돈 얼마 받았냐? 아. 였어요. 그러면 제가 많이 받았을 때 뭐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 네. 친구가 많이 받아서 보통 물어본 경우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이제 저처럼 이제 40대가 넘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세뱃돈을 주는 게 뭔가 좀 그 투영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주면 얘가 얘기할 때 좀 창피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사회적인 거랑 연결이 또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설 차례상도 준비를 하실 텐데 당연히 제사상이라든지 가족 이제 상차림 준비할 때 부담도 전보다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떨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친정에 할머니 제사가 설 연휴, 그러니까 설날보다 딱 열흘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제사를 지내고 한 열흘 있다가 친정에서는 이제 설 차례를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달 말에 갔다 왔는데 보통 이제 제사상에 과일은 이제 홀수로 놓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은 5개를 넣거든요. 네. 약간 과일 가격이 올랐다 이러면 3개. 근데 이번에 저희 친정엄마는 배를 하나를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준비하는 내내 한 얘기가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이 과일뿐만 아니라 사실 시금치 같은 거는 작년 추석에 엄청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올 설에는 시금치 가격이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추석과 설에 이 물가를
다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이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이맘때 되면 이제 항상 설 이제 제사상 차림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각 기관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올해처럼 이렇게 편차가 컸던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편차가 그러니까 크다고요? 일단은 이제 전통시장 이런 데 보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얼마, 대형마트는 얼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통시장에서 준비를 하면 최저 22만 5,600원부터 29만 8천원까지도 나왔고 대형마트는 낮게 나온 데는 한 25만 6,200원 정도 나왔는데 많게 나온 데는 또 38만 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에서 늘 전통시장이 싸다고 나오는 거는 똑같은데 이 전통시장 내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크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편차도 굉장히 커진 게 그만큼 이제 이 뭐 어디서 쇼핑을 하느냐, 어디서 이제 준비를 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거에 따른 차이도 커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공공기관인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조사를 하는 데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리가 AT라고 부르는데 네. 거기하고 이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이렇게 공사에서 조사한 게 조금 싼 편이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단체가 조사하는 게 조금 비싸게 나왔는데 이게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느 지역의 전통시장을 조사했냐, 어느 지역의 대형마트를 조사했냐에 따라 또 차이가 나고 그 같은 곳에서도 어느 항목을 조사했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서울 제수용품 이제 할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품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사과여도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사과에 대해서만 할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떤 제품을 사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뭐 팁을 조금 드리면 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홈페이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이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에 어떤 업체가 참여했는지를 일단 알 수 있고 그 참여업체 가서도 정부 할인이 적용된 그 상품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온누리 상품권 많이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를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온누리 상품권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하면 기본적으로 10% 할인된 효과가 있으니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면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특정 이 제수용품에 대해서 이제 소비를 하고 나서 가져가면 뭐 신분증 이런 거 가져가면 이제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네. 그래도 고물가에 조금 부담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용 팁까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저기에서 물가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글쎄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또 역대급입니다. 이번 설 연휴만 해도 평균 하루에 20만 명이 해외로 나갈 전망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염현석 기자. 그 먼저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천공항공사랑 한국공항공사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이랑 김포국제공항에서 발표한 숫자인데요. 네.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설 연휴가 포함된 이 닷새 기간인데요. 우리나라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그러니까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공항의 이용객 전망 수가요. 124만 7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만 한 97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숫자가 얼마나 높아진 거냐고 하면요. 작년보다 53% 이상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2019년에 이용객 수가 가장 정점을 찍었던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가장 역대급으로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보통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성비, 가심비를 여행에 더 많이 찾다가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로 가지 않고 비슷한 돈이면 일본, 동남아로 가는 게 많이 추세가 됐고 실제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후에 LCC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저비용 항공사요. 네, 저비용 항공사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가기 편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의 그런 공급을 맞춰줄 수가 있어서 조금 더 가기 편해진 측면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지고 뭐 환율 영향도 있겠고요. 그런 모든 게 합쳐지면서 아마 해외여행이 이번 특히 설 연휴 기간에 많다라는 분석이 크더라고요. 일본 정말 많이들 가시죠. 일본 싸니까.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오는 외국인 3명 중에 1명이 한국인이고 지금도 보니까 그 일본 엔화 가치는 100엔당 한 892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과거엔 그리고 1,000원이었는데 한 10% 이상은 싸졌네라고 또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내수로 이어져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 국내 관광. 물론 이 연휴에 명절 연휴에 국내 관광을 다니시는 분들도 또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길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그것도 심적으로 편안하지는 않고요. 네, 국내 속으로 좀 돌려야 될 여행 텐데요. 인기가 우리나라 이제 그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면 아까 가성비 가심비 얘기하셨는데 네. 가성비만 보면은 뭐 이제 국내 여행이 더 뭐 저렴할 테니까 기본적으로는요. 네. 저렴할 테니까 이제 국내에 가는 게 맞지만 가성비가 아니라 이제 가심비도 공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여행을 했을 때 만족도가 있느냐라는 걸 봤었을 때 국내 여행지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최근에 이런 관련된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평균 비용 국내 여행과 비교를 해봤을 때 8배 더 비싸다고 해요. 최근 조사에서 나온 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에는 돈을 더 쓸 의향이 있다라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국내 여행에는 지출을 좀 늘리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여행이라는 이 소비 패턴을 보면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 쪽으로 더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이런 설 명절에 이렇게 또 해외여행 많이 나가시는 거는 두 가지 크게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명절 문화, 명절을 보내는 문화 자체가 우리가 좀 달라졌다라고 네. 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심비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여행보다 해외 여행을 더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겹쳐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 사실 끝난 지 2년 차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도 보복 소비에 대한 심리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 해외 나가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 거는 그런 요인들이 겹쳐져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이 또한 소비의 양극화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지난해 여행 수지가 연간으로 125억 3천만 달러 적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엔데믹이 되면서 보복 심리, 그러니까 보복 소비를 하러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많이 와야 되는데 사실 명동이나 이런 데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수준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저는 면세점만 봐도 너무 그게 약간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LC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아시아나 대한항공이라고 아시아나 대한항공에 속해 있는 FSC, 그러니까 풀서비스 캐리어 이런 데보다 LCC 승객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LCC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고 LCC 이제 안전해. LCC에서 뭐 기내식 안 주고 이런 거 이제는 뭐 익숙해졌어. 이러니까 이제 타고 많이 나가는 건데 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면세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거를 딱 드러내주는 게 지금 면세점 다 적자거든요. 이제 그래도 상반기 때는 뭐 공항 임대료도 깎아주고 우리 면세점들이 보통 매출의 몇 % 정도를 특허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절반 감면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괜찮았는데 하반기는 이것도 사라져서 이제 더 힘들어진 상황인데 이게 국내에 와서 돈을 쓰는 주요 주체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전에만 해도 그때 면세점 가면 정말 너무너무 바글바글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인들로. 그렇죠. 중국인들 보통 보면 이제 단체 관광객들 우리가 유커라고 부르잖아요. 유커들 단체 관광객들 오면 이제 가이드들한테 면세점이 약간 수수료 같은 거 주면서 관광객들 데려와 그럼 우리가 얼마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데려왔고 이 단체 관광객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사갔거든요. 그러니까 쓸어갈 듯이 뭐 사갔었고 근데 이게 이제 중국 관광객들도 좀 뭔가 트렌드가 바뀌어서 지금 개별 관광객 그러니까 싼 커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싼 커들은 그냥 와서 면세점에서 뭐 크게 우리나라 화장품 막 이렇게 쓸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다이소 가서 이제 조금 저렴한 제품 사가고 뭐 마트에 가서 뭐 한국산 김 이런 거 사가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크지 않은 싼 거들이 많이 들어오는 추세로 바뀐 것도 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면세점의 가장 큰 소비 주체가 따이궁 그러니까 중국 복다리상들이었는데 이 복다리상들도 와서 진짜 쓸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내부의 소비 트렌드 바뀐 거랑도 연관이 있는데 더 이상 중국에서 우리나라 예전에 뭐 아모레 퍼시픽의 뭐 설화수라든가 뭐 오휘 LG의 오휘 이런 것들을 더 이상은 소비를 안 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보면 고급 화장품들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들로 많이 좀 대체가 됐고 이제 저가 브랜드들 우리나라 이제 로드샵에서 이제 많이 소비가 됐던 이런 브랜드들은 중국 현지 브랜드로 많이 대체가 돼서 따이공들이 굳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급 화장품들을 쓸어갈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면세점은 계속 이제 적자 상태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돈 쓰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구나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드러내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옛날 이야기가 됐죠. 이제 면세점에 뭐 따이공들이 정말로 많이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고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줄 서고 이제 옛날 풍경이 됐습니다. 또 중국 자체 면세점, 중국 자체 화장품 브랜드들도 경쟁력이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참 씁쓸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는 거는 그렇죠. 이게 아모레퍼시픽 아까 LG생활건강까지 이렇게 소위 옛날에 잘 나갔던 중국 사업으로 잘 나갔던 화장품 대형주들 이런 대형 기업들이 작년 4분기 실적 연간 실적 보면 뭐 어닝 쇼크 수준으로 굉장히 안 좋게 나고 주가도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다 사실 딱 아까 말한 거 두 가지 중국 사업, 면세점 사업 부진 이 두 가지가 딱 직격탄이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장품 OEM 업체들 OEM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매출이 덜하고 비중국 매출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이쪽 매출을 이제 늘려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예전에 우리가 해외 여행에 대한 의존도라고 하면 사실 거의 다 중국, 일본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트렌드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럼 우리도 이제 이걸 받아들여서 국내 여행에 대한 어떤 활성화 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트렌드 변화를 받아들여서 이제 계획 자체를 좀 포인트를 바꿔야 될 시점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산업 구조도 거기에 또 빠르게 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또 기업들도 그렇게 또 대응을 하고 있죠. 뭐 이제 저희가 앞에서도 물가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김문수 님이 어저께 어머니랑 재래시장에 저는 짐꾼으로 다녀왔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과일 하나, 채소 한 단 집어들기가 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이제 밥상에서 대파 한쪽이라도 건져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 정말 씁쓸하네요. 예, 그릇에 묻어 있는 뭐 채소 하나 예, 마지막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설 연휴에도요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엽니다. 응급실 520여 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고요. 그런데 가까운 병원, 가까운 약국 어디가 문을 여는지 요거 미리 알아두면 더 좋겠죠. 인터넷에 응급의료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명절 병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내 지역 아니면 내가 가게 될 지역 그 지역별로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보건복지 콜센터 이곳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로 문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번호 세 자릿수 전화번호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급할 때는 이혜진 님이 급할 때는 머릿속도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19가 몇 번이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예, 급할 땐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119 119번에서 더하기 10 예, 10을 더하시면은 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오늘 출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최두환 님이 오늘 연휴 시작인데 오늘 근무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신길선 님이 시댁 가기 참 멀고 힘들었는데 운 좋게 당직 걸려서 운 좋게 당직 예, 걸려서 사무실에서 행복해요라고 그 성함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였나? 예,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우리 혹시 시댁에서 듣고 언론사들의 계시다면 당직 이런 거 돌아가잖아요. 네네. 연휴 전에 이제 신청 받거든요. 유부녀들이 그렇게 신청을 자발적으로. 그분들도 저희가 좀 실명은 보호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또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실 테슬라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차량으로도 유명하고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로도 유명하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애증의 주식으로도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큰 한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의 한 2년여 만에 주가가 반토막 정도가 나 있더라고요. 좀 누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네, 테슬라 같은 염혜숙 기자. 경우가 올해 들어서 한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만? 주가 예, 이게 정점 대비인데요. 이렇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판매 부진,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돌발 행동들이 뽑히고 있는데 특히 전기차 판매 부진의 가장 큰 단적인 걸로 이제 SAP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독일 이제 기업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테슬라 차량 구매 자체를 이제 취소를 한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조금씩 문제가 됐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테슬라가 가격 할인 정책을 너무 남발을 해서 이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신뢰감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구매를 이제 취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판매 부진을 본격적으로 알렸고 우리나라에서는 1월 달에 단 한 대밖에 이제 판매를 하지 못할 정도로 판매고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머스크의 여러 돌발 행동들, 뭐 마약 파티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실제로 자신의 뭐 보수를 많이 좀 올려달라라는 뉘앙스의 그 트위터 X도 날리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합쳐지면서 좀 악영향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시발점은 사실 이제 계속 테슬라에 대한 우려가 계속 하반기 들어서 커졌다가 딱 이게 정말로 현실이구나라고 느낀 건 이제 실적이었는데 실적이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3%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반토막. 미국에서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곧바로 주가에 이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더욱 이제 미국 기업들은 실적 가이던스 제시하는 걸 되게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상 실적 가이던스 자체를 제시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업황이 안 좋았고 테슬라 내부에 위기감이 있었으면 가이던스 자체도 제시하지 못할 정도였냐라고 해서 최근에 그 테슬라에 대한 이제 월가의 평가들은 그만 이제 우리 M7이라고 해서 매그니피션트 7에 테슬라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M7에서 그만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묵직한 7개 주식에서 이제 테슬라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만 내려올 때가 됐다. 이거 굴욕입니다. 저는 되게 심각하게 봤던 게 뭐 실적도 그렇고 전기차 판매량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나왔던 일들 중에 뭐 마약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테슬라나 뭐 스페이스X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 머스크가 이제 불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걸 알고도 뭐 조사하지 않거나 이제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하지도 않았고 그 머스크 회사의 이사들이 머스크와 이제 개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제 깊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들이 이너서클이었고 이런 친밀함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뭐 여러 가지 좀 부당한 여러 가지 결정에 그냥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여기 출연하진 않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주제였고 네. 그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기업 지배구조였잖아요. 사실 이 오너 일가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사회의 약간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사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해결되기가 좀 힘들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테슬라 딱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마약 사건도 이렇지만 그 2018년에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보상 패키지를 승인을 해주잖아요. 뭐 일정 수준으로 매출을 달성하거나 시가총액을 달성할 때 스톡옵션 얼마를 준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일반 주주가 보기에 혹은 이사회 일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과도하다고 봤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걸림돌이나 이런 건 장치 없이 다 이제 승인을 해줬고 이걸 나중에 안 주주 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뭐 9주 갖고 있는 소액주주가 소송을 했는데 델라웨어주의 법원에서 이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 테슬라를 둘러싼 그러니까 어쨌든 이사회의 일원은 회사 그리고 주주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켜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되게 오랜 전통을 가진 기업들과 다르게 테슬라는 되게 업력이 짧고 약간 아직도 스타트업인가? 이렇게 성장해서 규모가 커졌는데도 이런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는 스타트업 수준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실적 악화 플러스 안 좋은 전망 플러스 이런 이사회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주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태생을 해서 성장하던 기업을 경영할 때랑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됐을 때랑은 좀 경영 방식이나 대외적인 멘트 하나하나 조심성이 더 필요한 건데 여전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왕국 제국 또 그걸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고요. 잘 나갈 땐 좋았습니다만. 왕국 얘기하시니까 사실 이제 테슬라는 예전에 테슬라 하면 전기차라는 이꼴 공식 같은 게 성립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공식이 깨졌잖아요. 다 하죠 이제 전기차. 예, 이제 다 하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중국 그 비아디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세계 1위 전기차 뭐 왕자 자리라고 얘기할게요. 그 자리를 이제 타이틀을 뺏겼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겪고 있는 위기가 어느 수준까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내에서도 이제 점유율 자체가 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 연초에도 판매량이 국내에서는 특히 지난달에는 테슬라가 단 한 대밖에 안 팔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일일까요?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뭐 카테고리라 그래야 되나 상품 그러니까 제품의 경쟁력이 전기차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우 한정적인 거에 한계라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가 면세점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면세점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고 정말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면세점을 소비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그 소비군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중국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품 구성이라든지 사업 구조 이런 것들이 다 그 중국 그 뭐 유커라든지 보따리상들한테 맞춰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반대로 이렇게 업황이 이제 꺾였을 때는 폭발적으로 또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굉장히 비슷한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15년 뭐 2013년, 14년 이때부터 상장을 해서 꾸준히 실적을 못 내다가 갑자기 코로나 전국이 딱 들어서면서 전기차가 주목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급속도로 여러 나라들이 재정을 풀리면서 전기차 하나에 대한 굉장한 판매고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전기차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갑자기 급상승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누구나 하고 선택군이 많아지고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사면 이제 그 다음 후속타가 없으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급속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나오기까지 조금 기다리고 보면서 대기했던 수요도 좀 있을 텐데 일단 이제 뭐 1월달 그러니까 12월 대비로 1월에 한국에서 신규 등록된 전기차 대수가 전월 대비로 80% 감소했으니까 약간 이런 요인이 있는 건 분명해요. 이게 그래서 전기차 등록 대수는 특히 1월 거는 전월 맞아요. 대비로 보면 안 되죠. 맞아요. 착시 효과가 있죠. 근데 네. 어쨌든 이제 환경부의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딱 봤더니 테슬라에 되게 불리해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거의 특징을 보면 이게 뭐 배터리 셀의 뭐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 안정성, 그러니까 어떤 배터리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이제 좀 핵심이긴 한데 뭐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가 크면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긴 했는데 이게 지금 나온 걸 보면 리튬 인산철 사용하는 LFP 배터리가 있고 또 니켈, 코발트, 망간 이제 이렇게 3원기 배터리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NCM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데 네. 현대기아는 보통 이제 MCM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내놓은 모델 Y,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상하이에서 생산한 건데 여기 가격을 이 모델의 가격을 확 낮출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 그 CATL 배터리,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LFP 배터리인데 요거를 장착하면서 판매가를 확 낮출 수 있었고 그것 덕분에 이제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한 16,000대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준을 보면 테슬라의 차량은 이 보조금을 이제 받게 좀 불리해진 거죠. LFP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그 가격 자체도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5,500만 원 미만이어야 이제 보조금을 100% 받을 수가 있는데 모델 Y는 5,699만 원이니까 이걸 조금 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소비자들은 모델 Y의 가격을 좀 낮추지 않을까? 5,500만 원 밑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긴 한데 이 어쨌든 개편안을 보면 테슬라한테는 조금 불리해졌다.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네. 가장 큰 염혜석 문제점 기자. 중에 하나는 차종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다 구식 모델이에요. 모델 I가 우리나라는 작년에 나왔다고 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나온 2019년 20년 이때쯤부터 선보였었던 거거든요. 사실 말해서 겉모습이 똑같은 차를 한 3, 4년 전 차를
지금 할인도 좀 적은데 살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들 근데 애용을 그것도 하십니다만. 사실 너무 차이가 안 나는 게 지금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GM이라든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는 사실. 쫓아오고 있고. 네. 그리고 그게 뭐 카메라를 통해서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다고 할 뿐이지 어쨌든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동일하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그런 소프트웨어를 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을 안 해서 더욱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보조금을 뭐 다를 못 받는다고 하면 다른 걸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폴스타 같은 것도 최근에 나온 거고요. 더욱더 최신의 전기차들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상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차 중에서 전기차만 만드는데도 모델도 별로 없고 모델 업그레이드도 많이 안 하고 그게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직 테슬라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 세계 죄송합니다.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의 기업들도 전기차를 만들 정도로 너무나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근데 테슬라는 사실 상징적인 기업이고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침체 국면으로 좀 가잖아요. 판매량도 줄어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산업인 배터리 산업에 또 위기로 오고 있단 말이죠. 일단 그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이제 거의 전기차의 원가의 40%가 배터리니까 두 산업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 시장이 지금 딱 캐즘에 빠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이제 혁신적인 제품의 경우에는 소위 이런 것들을 먼저 쓰는 얼리 어답터들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만들어졌다가 이제 대중화되는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그 침체에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을 캐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딱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결국 이제 아직도 여전히 높은 가격이라든지 줄어드는 보조금 뭐 배터리의 어떤 기술적 난관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거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도 그대로 이제 뭐 찬물을 끼얹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작년부터 나타난 게 전기차들이 이제 기존 모델들에 대한 가격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전기차들이 가격을 내리려면 사실 배터리에 대한 마진 압박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치킨 게임이 전반적으로 전기차 이 시장 전반적으로 배터리까지 연결돼서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이제 전망치들이 나오는 건 배터리 팩 평균 가격 전년 대비해서 올해 14% 정도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 기준으로 따지면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배터리에 많이 쓰이는 광물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광물 가격에 연동해서 이제 배터리의 마진 압박이 심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전기차 가격 자체에 대한 인하 압박이 워낙 거세지니까 이중고로 또 배터리 가격의 마진 압박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참 혹한기를 견뎌내야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 시장 상황도 안 좋아져서 양적으로도 축소가 되고 또 광물 가격도 떨어지면서 좀 마진도 안 좋아지면서 이익도 더 박해지는 거고요. 일부 기업들은 이제 소재 기업들은 적자를 지난해 3, 4분기에 또 기록을 한 것도 있고 배터리 셀 3사 실적도 올해 전망도 조금 더 어두워지더라고요. 지금 흐름이. 이런 점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가 혁신적이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환경에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혁신적이라는 거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그 전기차가 그렇게 그런 면에서는 혁신적이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배터리를 만드는데 오염 물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기후 위기에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더 각광을 받으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도 토요타에 대한 주목도가 여러 난제들이 뭐 악재들이 있지만 반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탄소 감축을 해줘야 되는 나라들이 이제 인도, 브라질 이렇게 조금 신흥국들인데 거기 절대 전기차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거든요. 보조금을 줄 여력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퓨얼이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기존의 내연기관들에서 혁신을 찾는 방법이 어쩌면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오히려 전기차 일변도가 아니라 네.
뭐 수소 전지차라든지 수소는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긴 하고요. 예. 사실은 그것보다도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이퓨얼이라든지 그러니까 바이오 에탄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선진 시장만 놓고 이제 전기차가 대세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신흥국들의 여력까지 봐주면 조금 더 다양성을 좀 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이게 전기차 시대가 확 열리고 전기차가 잘 팔릴 때는 야 역시 테슬라가 선구적이야 하다가 그러면서 야 토요타 뭐 일본 자동차 무슨 하이브리드야 이러다가 최근에는 토요타에서 거봐 우리 말이 맞았지 다들 이제 다시 하이브리드 사려고 하잖아 또 이러고 있고요. 참 이 시류의 움직임이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전기차 흐름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전환이 되고 그 사이에서 좀 속도가 좀 조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헷갈립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탁의 기자들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대12 권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조금 따뜻한 소식 없을까요? 따뜻한 설, 따뜻한 명절. 뭐 살기 팍팍하다곤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주변에 온기를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 열심히 만나는 기자도 있죠.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헐리즘. 머니투데이의 남형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분을 만나셨겠죠 이번에도? 10년 경력 되신 30대 페인트 하시는 대표님이에요. 페인트 칠 하시는 네, 분이요? 페인트 칠 하시는 분인데 원래는 호주에서 한 5년 6년 정도 하시다가 예. 코로나 때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죠. 근데 이 소상공인 가게분들 뭐 이것저것 필요해 보이는 곳에 페인트 칠을 해주시는 무료로 재능 기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페인트가 필요한 곳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해주시는. 그렇죠. 재능 기부라면 당연히 돈을 안 받는다는 맞습니다. 뜻이요? 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처음에 그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이태원 참사 때 예, 당시에 근처 가게들이 엄청 침체되신 걸 보고 그렇죠. 하다못해 뭐 간판이라든지 뭐 문이라도 예쁘게 좀 칠하면 한 사람이라도 좀 한 사람 손님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좀 분위기라도 밝게. 예. 갖고 있는 재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가장 트렌디한 또 품질이 좋은 그런 페인트 색깔을 골라서 이제 예쁘게 칠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가게들을 좀 어떻게 탈바꿈시켰을까요? 한 햄버거 가게가 있었는데 예. 현관문 페인트 칠을 해주셨대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도 너무 좀 주고 라인도 잡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칠해놓고 나니까 손님들이 이제 보기에는 좀 사진 한 장이라도 더 찍고 싶다 이런 공간으로 바뀐 거죠. 여기는 한 60만 원 정도 비용이 드셨다고 했는데 사장님도 만족해하시고 손님들도 예쁘다고 이제 반응이 좋았대요. 처음 가게를 하셨을 때는 이 사장님도 인테리어에 크게 신경을 못 쓰셨다가 점점 아쉬웠던 참이었는데 이 바뀌면서 손님도 늘고 이 페인트 칠한 곳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으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SNS의 시대인데 그렇죠. 사진 많이 찍어서 사람들이 업로드하고 공유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요. 맞아요. 근데 아까 그 6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자비로 부담하셨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근데 일단 페인트 칠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처음부터 네 색칠해 주세요 그럴까요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막바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예. 처음엔 뭐 먹방 유튜버인가 이렇게 오해하시기도 하고 괜찮아요 하고 경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마음과 달리는 좀 의심받거나 거절당하는 경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페인트 칩을 한 번으로 분위기를 좀 확 바꿀 수 있는 가게
여기는 좀 될 것 같다 이런 가게는 또 요청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뭐 왜 이렇게 하나 뭐 싶기도 하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좀 좋은 일을 하면서 페인트 업계를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취지도 있다고 합니다. 아하. 여기 KBS 쪽으로 오는 길에도 영등포 앞에 옛날 가게들이 좀 많이 많아요. 있거든요. 예. 거기도 페인트 칠을 몇 년 전에 좀 예쁘게 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구나 맞습니다. 이런 게 헛바뀌죠. 느껴지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 사장님이 직접 페인트 칠을 해준 곳 좀 특별한 곳이 있네요. 소방서인데요. 소방서요? 네. 소방서에서도 이제 제일 높은 건물이 7, 8층 정도 되는 30년 된 훈련탑이 있대요. 훈련탑이요. 네. 119 구조대원님들이 훈련하시는 곳인데 그 아파트 왜 고층에서 화재가 나면은 옥상에서 진입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 현관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때. 그래서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데 그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이제 생명을 살리려면 평소 훈련이 필수적이니까 이 훈련탑에서 구조대원님 안전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30년 되면서 낡고 오래되면서 페인트 칠이 좀 벗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물질도 나올 우려가 있고 이러니까 이 무작정 들어가셔가지고 건물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해드리겠다 제안을 하셨대요. 아, 그 소방서에 가서. 네. 근데 원래는 조금만 이제 칠하실 생각이었는데 네. 소방서 그 대장님이 이왕 해줄 거면 제대로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셨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훈련탑 7, 8층 정도 규모면 딱 봐도 이거 돈 많이 들게 생겼는데요. 높습니다. 네. 주변에서도 가장 높은 편의 건물에 속하는데 네. 1,5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었대요. 특히 페인트 비싸잖아요. 네. 너무 큰 금액이라서 페인트는 어쩔 수 없이 협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페인트 기업에게 네. 협찬 받았다. 회사마다 전화해서 이런 취지인데 좀 협찬해 주실 수 있냐. 그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호의적으로 협찬을 페인트 기업에서. 해주셨대요. 그죠, 취지가 좋으니까. 맞아요. 네, 페인트 가격은 한 350만 원 정도 들고 사다리차가 좀 필요했는데 그거는 또 소방서에서 대주시고 아, 나머지는 다 이제 사장님 자비로 하셨는데 저 사다리 차는 이제 소방서에 네. 있으니까. 예. 처음에 훈련탑 둘러보는데 노후화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 그 오래된 걸 또 다 긁어내고 꺼내야 되고 그래서 준비 작업이 오래 걸리셨고 이걸 긁지 않고 페인트를 바로 칠하면은 금방 떨어진대요. 아.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긁고 크랙 보이면 메우고 그다음에 페인트가 잘 붙을 수 있게 이제 1차 작업을 해서 또 한 번 더 칠해서 완성을 하시니까 한 6일에서 7일 정도 걸리셨다고 합니다. 매일 이제 아침 8시에 와서 4시 반쯤, 오후 4시 반쯤 퇴근을 하셨다고요. 아니 다른 생업은 없으세요? 이제 어떻게 계속-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요 소방서 칠하시는 거에 몰입을 하신 거죠. 네. 야, 아니 아무리 재능 기부라고 그래도 그렇지 거의 일주일 내내. 야, 그것도 거의 고객 만족 수준으로 재능 그렇죠. 기부를 해 주신 네. 건데요. 그 크랙 갈라진 틈 하나하나 이렇게 다 메워 주시면서요. 근데 이게 페인트 칠하고 나서의 그 왜 흔히들 비포 애프터라고 하잖아요.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아, 전후가 진짜 명확하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 그 동네에서 이제 우뚝 솟은 건물인데 한눈에 봐도 되게 낡아서 이미지가 아무래도 그랬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예. 한눈에 봐도 너무 깔끔하게 외관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료라고 이제 허투루 하지 않고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 이 소방장님 말씀도 있으셨고요. 소방대원분들도 이제 훈련하실 때 안 더럽히려고 좀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쓰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글씨도 이제 새로 칠해졌는데 뭐 예. 당신 곁에 119 이렇게 해서 이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좋은 문구도 같이 칠해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네요. 네. 천덕애님이 색채가 사람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사실 진짜 우리가 많이 맞아요. 느낄 수 있는 네. 이야기예요. 근데 딱 봐도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시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주변을 뭐 밝게 만들고 싶다.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 좀 시작하신 취지가 좀 특이했어요. 이게 호주랑 예. 우리나라의 페인트 업계가 좀 정반대인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페인트 업계의 한 70%가 좀 젊은 층이었대요. 네. 그리고 30%가 고령층인데 한국에 와서 이분이 보니까 80%가 고령층이고 20%가 젊은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도 페인트 업계에서
많이 들어와서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멋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근데 청년층이 유입이 되려면 이 임금이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주랑 한국의 일당 격차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 등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고 이 페인트 업계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좀 좋아져야 되고 특히 좀 인상적이 깊었던 얘기가 호주에서는 작업복을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데서도 네. 너무 당당하게 네.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이 많이 다른 거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작업복 입고 옆에 타면 또 이제 맞아요. 피하려고 네. 하고 되게 취지가 좋네요. 젊은 사람들도 페인트 쪽으로 이제 지원을 했으면 네. 하는 바람, 사회적인 인식도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스 그 산토리니 해변 또 여행도 가시고 네. 그 사진만 봐도 시원하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도 다녀오신 분들은 별거 없다 하더라고요. 하얀 벽과 하늘색 지붕 그것 자체가 또 그리스 경제 자체도 바꿔놓는 거잖아요. 네, 힐링이 되죠. 그 색채가 주는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또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따뜻한 분의 소식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체어리즘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경제상식 퀴즈도 보내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의견도 주시고요. 윤소현님은 강릉에 계시네요. 마을버스 여자 기사예요. 설 연휴 내내 일하기로 했어요. 승객들과 함께 즐겁게 듣습니다. 방금 종점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출발합니다. 라고. 야, 이거 연휴 내내 일하셔야 되는데. 윤소연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또 고향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2부에서는요. 아마 명절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선물 주고받고 많이들 하셨을 텐데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진짜 좋은 건지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